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124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국회도 최근까지 원구성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그렇죠. 뭐 어디 상임위를 뭐 누가 다 가져갔느니 뭐 주요 상임위를 뭐 여당에서는 뭐 거의 뭐 보이콧도 하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다 돌아와가지고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좀 마무리 국면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원주시의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의장단 선거 때문에 아주 뜨거웠어요. 최근에. 국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다. 네. 이런 어떤 정치 덕후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국회는 그래도 당내 경선이 조금 화제가 됐었지.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시의회는 지금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당이 분열하면서 뭐 탈당 사태까지 벌어지고 급기야 여대 야소가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오늘은 무실동은 지금에서 6월 시의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월 시의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제249회 정례회와 제250회 임시회. 그래서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 동안 열렸고요. 임시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네네. 1년에 한 번 하는 이 시의회가 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딱 떼놓고만 봐도 분량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행사만. 그래서 저희가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단독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행정사무감사 리뷰 연달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때 많이 들어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스킵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똑바로 잘 썼냐, 세금 잘 걷어서 그거에 맞게 잘 썼냐, 요거를 시의회가 또 살펴봤다는 거죠. 네네. 이어서 정례회에서는 의안 총 62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유독 이번에 의안이 많아 보이는 거는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시즌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뭐 온갖 무슨 뭐 센터에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와서 의결을 받았죠. 또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10일 징계 의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아주 중요한 또 파장을 그쵸, 낳기 네. 때문에 나비 효과처럼 이따가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건의안도 5건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냈고요. 또 이어서 권아름 의원 조사나 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이렇게 2개를 이번에 냈습니다. 또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은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냈고요.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은 원주권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이거 아주 찬성입니다. 공휴일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6, 7일만 어떻게 딱 쉬면은 그러니까.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되는 거죠. 가정의 달에 좀 많이 좀 쉽시다 우리. 네. 가정을 위해서. 어쨌든 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밝히고요.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은 이번에 10명이 12건을 했습니다.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과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건씩 했고요. 광문근, 권아름, 김혁성, 안정민, 차은숙, 최미옥, 황정순, 홍기상 의원이 5분 발언에 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정 질문은 3건이 있었는데 권아름, 안정민,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습니다. 역시 뭐 시정 질문도 이제 의회가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빅 이벤트 중 하나예요. 시장을 대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날카롭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야당 의원들이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전부 야당 의원이 했네요. 3건 했습니다. 정례는 이랬고 임시회는 역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회기였고요. 뭐 이게 사실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쵸. 하이라이트와 같았던 그런 회기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뭐 가장 지금 화제를 모았죠. 네. 원주시의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용기 의장 선출로 여대 야소가 무너지다. 사실 이게 무슨 인과관계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장은 의장이고 뭐 여대 야소는 여대 야소지. 둘이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는데 뜻밖의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예견된 나비 효과가 펼쳐졌습니다. 어쨌든 후반기 의장의 재선에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이 뽑혔는데 25일에 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용기 의원은 전체 24표 중 14표를 받아서요. 10표에 그친 같은 당 3선인 조창희 의원을 꺾었습니다. 사실 뭐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면서 다수파와 소수파로 갈라진 바가 있죠. 여기서 네네. 다수파는 조창희 의원을 비롯한 10명, 소수파는 조용기 의원을 비롯한 3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소수파가 야당과 손을 잡고 의장 자리를 차지한 셈입니다. 그렇죠. 야당이 이제 11표니까 11표에 네. 딱 소수파 3명을 더해서 14표로 당선이 된 거죠. 결국엔 여당 비주류가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연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결과가 나온 셈인데 맞아요. 네. 발단은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3월 자녀 돌잔치 당시에 원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 과태료 4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된 거죠. 맞아요. 여당 주도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 정지 20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출석 정지 10일 수정안이 여당 소수파의 합세로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감경에 여당 소수파가 동참을 해준 거예요. 맞아요. 야당 의원을 네. 감경해 주는 데 있어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죠. 잠깐만. 이게 단순히 징계를 감경해 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곧 있으면 의장단 선거도 있는데 이 표 대결로 가면 결국 의장단 선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대개 이런 수정안이 올라오더라고 또 원한 그대로 여당이 결정했던 대로 보통 다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늘 13대 11 구도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탈표가 나오니까 이 심상치 않다. 결국에는 여당 소수파가 야당과 협력해 의장단 선거 승리를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후보 등록을 받아보니까 원래는 보통 교통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당에서 나도 의장하겠습니다. 나도 의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경선을 해가지고 한 명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본선에 올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본선에 같은 당에서 후보 2명이 등록을 했어요. 조창희, 조용기 의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나 보다 시나리오대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다수파는 이제 강하게 반발하게 된 거죠. 그쵸. 야, 니들이 네. 이게 야당하고 무슨 협잡을 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의장 먹을 셈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급기야 조창희 의원은 의장 선거를 앞둔 정견 발표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원주시 의장 후보는 청렴하고 거짓 없는 후보여야만 합니다. 전반기 의자당 구성을 할 때 13명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후보, 또한 시의원 공천을 받고 고교 선배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비수를 꼽는 이러한 배신자가 원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입후보했습니다. 이러한 후보가 자격이 있습니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표현이 고교 선배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께 비수를 꽂는 이러한 배신자라는 말까지 했어요. 워딩이 아주 셉니다. 배신자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국민의힘 배신 반란의 역사 한번 정리해드렸잖아요. 네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연출된 게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발언을 통해서 조용기 의원의 고교 선배이구나. 박정희 의원이 그러니까 진광고 아닙니까? 아마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새삼 TMI로 알게 네. 됐고 하여간 이렇게까지 뭐 조창희 의원이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 뭐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요. 결국 야당과 협력해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수파 조용기, 김학배, 조용석 시의원은 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 배신자 제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징계 논의가 되니까 결국 26일에 탈당을 합니다. 내 손으로 나간다. 내가 나간다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예상보다 되게 빨리 탈당을 그래요? 해가지고 이게 예상보다 또 빨리 징계가 진행되니까 징계 받기 전에 나가겠다. 약간 이게 있지 않았을까. 네. 아마 탈당까지 각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네. 했겠죠. 이로써 시의회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13석이었는데 10석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졸지에 더불어민주당이 11석으로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원내 일당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있다가 다수당이 돼버렸어. 가만히 있다가 횡재한 느낌이겠죠? 그쵸. 그리고 무소속 3석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0석, 무소속 3석의 구도가 됐다. 특히 무소속에는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소속이 아닙니다. 맞아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 되면서 여대 야수가 무너진 거죠. 여소야대 구도가 돼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이 의정이라든지 특히 원강수 시정 운영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여대 야수와 여소야대는 뭐 천지 차이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강대강으로 부딪혀 왔었던 그렇죠. 그 지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13대 11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한 표 차로 갈라진 거예요. 한 표만 이탈해도 12대 12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마치 지금 국회도 8명만 이탈하면 200석으로 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듯이 그쵸. 네. 아슬아슬한 그 여대 야수였는데 이게 아주 쉽게 좀 무너져 버린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래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조창희 의원 발언 봤잖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 성명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과 당원 시민을 배반하고 탈당한 시의원 3명은 정치활동을 이제 스스로 멈춰야 한다면서 다시는 국민의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네. 안 받아주겠다. 나중에 복당한다 그래도 돌아가. 안 돼.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이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라 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냥. 그렇죠. 일단은 뭐 강하게 좀 얘기는 하고 좀 화를 달래는 분위기 있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제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상황이 변했을 때 돌아오더라도 그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징계 네. 이력이 남은 건 아닙니다. 네네. 나중에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혹시 모르죠. 복당이 될지도.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좀 남겨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안에서 이제 좀 가장 큰 뭐랄까 타격을 입은 사람 중 한 명을 꼽자면은 또 저는 박정화 국회의원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박정화 의원은 어쨌든 도당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원주가 방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주 지역의 당 대표예요 국민의힘.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막 의장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탈당 나오고 공개적으로 이게 막 표출됐으니까 그럼 박정화 의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당대표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심지어 어쨌든 의장 자리도 이제 가져오지 못했던 거니까.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자고요. 중앙 정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가지고 하여간 말 좀 있었잖아요. 그쵸. 추미애 네. 이 우원식 대결을 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이 자기가 국회의장 되겠다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의장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민주당에서 뭐라 해서 막 아주 배신자다 제명해야 된다 이러니까 갑자기 탈당을 해가지고 나 무소속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 이러면 당장 당대표 뭐 하고 있는 거냐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오전 9시부터 새벽 될 때까지 뉴스만 틀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원주에서 펼쳐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화 국회의원도 참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하여간 의장 선거 때문에 뭐랄까 후폭풍 여파가 거센데요. 부의장 선거에서도 이게 좀 드러났어요. 이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 입후보를 해서 선출이 되기는 했는데 원래 이제 뭐 의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야당이 이제 부의장을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네네. 근데 무효표가 11표나 나왔어요. 보면은 찬성 13표로 사실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다수파가 뭔가 항의 뜻으로 일부러 무효표를 던진 게 아니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불만을 드러낸 거죠. 근데 공교롭게 무효표가 한 표가 더 나와서 그래 요건 뭘까? 나도 좀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무효표 아닐까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뭐 이렇게 한 그럴 걸까? 수도 있죠. 이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네. 하여간 이것도 결과가 좀 오묘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임시회 때 의장, 부의장의 상임위원장까지 뽑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은 못 뽑고 끝났어요. 안건이 아예 협의가 안 된 거야. 그쵸.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뭐 여당은 야당 탓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구성이 안 되니까 이번 회기 때는 어쨌든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그동안의 이후 1년의 최근의 과정에서 이게 짐작은 했겠지만 진짜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면서 또 이렇게 화도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스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그 이상현 의원이 의장이 됐을 때 네. 그때도 막 원구성이 엄청 늦어졌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선 의원들이 막 여야 초선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시의회 일도 안 하고 원구성 똑바로 해라, 지도부는 협상,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10년 만에 또 데자뷰처럼 펼쳐지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의 문화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거 참 안 좋은데, 문화가 되면은. 네. 10년,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가 좀 발전했다고 했는데 10년 만에 똑같은 일이 다시 네.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는 이제 겨우 여야 합의가 끝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원주시의회는 이제야 갈등이 시작돼서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다음 달에 원포인트로 열어가지고 다음 달 초에 이 원구성 하자, 상임위원장 선거 하자 하는데 여당은 당치도 않다. 무슨 원포인트 그냥 하겠어. 이러면서 뭐 안 할 네. 기세예요. 지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요.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소속 의장이 탄생을 했고 여대 야소는 무너졌습니다. 결국에는 후반기 원주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다수당이 일단 야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원광수 시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강도는 더 높아질 거다.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국회를 보더라도 총선 결과로 야당이 거의 뭐 20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금 여소야대 구도가 됐기 때문에 아주 공세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맞아요. 최근에도 뭐 법사위에서 법사위 아주 재밌더구만 보니까 아주 위원장을 참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선임했대. 일부러 그 자리에 앉힌 것 같아요. 아주 정청래 위원장이 너 말을 아주 10분간 퇴정하세요. 그냥 퇴정하면 증인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성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늦으셨어요? 거의 정말. 정청래 쇼가 그러니까 아니었나. 아주 뭐- 아니 그래서 그런지 쇼츠 클립 뭐 아주 그냥 쏟아지고 아주 있어요. 그런 짧은 영상으로 뽑기 좋은 그 네네.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참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고 있긴 하던데 정청래. 어쨌든 그 정도로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특검 네. 법안도 지금 뭐 네네.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시의회에서도 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국회와 비슷한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문제는 사실 원광수 시장이 그동안 야당과 소통을 잘한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강대강 구도로 계속 갔었고 심지어 야당이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근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갈등 있었지.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더 난감할 것 같고요. 만두 축제, 로드 FC 주차장 이런 거는 사실 여대 야소에서도 이미 한번 흔들릴 뻔했던 건데 맞아요. 여소야대가 됐으면 이거 줄줄이 제동 걸릴 수도 있다. 앞으로 할 일 많으시거든요. 네. 중장기 과제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탈당한 3인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 거냐. 사실 뭐 조용기 의장이야 그래도 의장 차지했으니까 맞아요. 시의원으로서 크게 성공한 거고 또 의장 자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치적 행보를 도모해 볼 수는 있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초선이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선거 다가오는데 궁금하긴 진짜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저는 의리가 대단하다. 우리 끝까지 간다.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 그럼 뭐 조영기 의원이야 자신이 의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더 과감하게 할 그럴 수 수 있었다라는 뭐 예상은 됐지만 저희도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명이 의장 선거 때까지 이렇게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엔 그게 의문이었는데 일단은 지켰고 탈당까지 같이 한 거 뭔가 보면 약속된 게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뭐 상임위원장 자리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아니 근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위해서 과감히 이렇게 탈당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가 또 큰 그림이 있지 않나? 뭐 궁금합니다. 저도. 맞아요. 솔직히. 네. 어떻게 이제 앞날의 행보를 좀 그리고 있는지.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주시의회 조례, 이 교섭단체 조례가 예전에 통과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조례에 따르면은 의원 3인 이상이면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공교롭게 탈당파가 3인입니다. 그죠. 그럼 3명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원주시의회는 3개의 교섭단체로 운영되는
일종의 3당 체제로 흘러갈 수 있다. 우리가 맨날 양당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당제가 돼버린다. 엉겁결에. 참 이 역사는 알 수 없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럼 뭐 무소속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변화의 바람 이런 보통 교섭단체는 약간 그런 네임들을 붙이잖아요. 네. 그럴듯한 이름 하나 내가지고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어쨌든 결론적으로 후반기는 이렇게 전반기처럼 일당 독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3당의 이제 협치 속에서만 흘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 3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이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그러네. 진짜 커질 것 같아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네. 아주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총선 이후에 지금 지방선거 다가올수록 레임덕인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또 전망을 해 봅니다. 하여간 이번 시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현재 진행형인 이 의장 선출로 인한 여대 야수의 붕괴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아봤고요.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장면은 돈이 1,000억 원이나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걷어들인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네, 뭐 잔액 그래서 잔액이지. 네. 벌어들인 거에서 쓰고 남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을수록 결국에는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발생하냐면 보통 세입 목표를 낮게 잡거나,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거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만큼 그러면 지출도 적게 잡았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쳤어. 그럼 이미 지출은 적게 잡아놨으니까 남는 돈이 그만큼 커지겠죠, 규모가. 아니면은 이미 지출로 잡아놨는데 쓰지 못한 거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네네. 이게 불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돈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거둔 만큼 쓰지 못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안전망에 투입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줄줄이 삭감되기도 하고 사실 평소에도 충분히 배정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막 돈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황당해지는 거지. 이런 데 쓸 수 있었던 건데 못 썼던 거니까. 1,000억이면은 우리 꿈 이름도 꿈 이름을 거의 뭐 성인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몇 꿈 이름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그 재정 운영을 똑바로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이 진보당의 장미진 위원장님 나와주셨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잖아요. 원주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인지 저는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은 원주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 대비 9.15% 증가한 1,041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결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은 세입 목표의 과소 설정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그 원인으로 세입 목표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책정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합리적으로 지방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세수 추계와 예산 편성 집행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결산서를 자세히 막 이렇게 뜯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못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되게 이렇게까지 남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되게 이렇게 사업이 규모가 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리면서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있죠. 불용액이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2월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수 추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기 침체가 됐다고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막 수십조 원씩 세수 추계를 펑크 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우리가 이해해줄 측면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가뜩이나 긴축 재정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가 줄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많이 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을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괜한 거 깎은 거 아니냐 그럼 돈을. 아니 저희 예산 보면서 느꼈지만 행사 뭐 이런 작은 예산들도 일괄 10% 삭감하고 막 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100만 원짜리도 막 90만 원 만들고 막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줄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예산 다이어트를 강조해 왔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건 이제
올해 예산이긴 하지만은 올해 회계 연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걱정이 되는 거죠. 기껏 줄였는데 알고 보니 또 돈이 나오면은 이거 정말 시민 세금을 제대로 못 쓴 결과인 거니까. 맞아요. 네. 하여간 저는 사실 원광수 시장이 시민 세금 아껴야 된다,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뭐 불효 불급한 거 줄여야 된다 이런 거 맨날 강조를 하는데 이런 재정 운영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런 재정 운영만 잘하더라도 그렇게 세금 아까워서 못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관리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강원 도정부도 뭐 2천억 가까이 남아가지고 도의에서 질타가 쏟아졌는데 원주시도 좀 신경 쓸 측면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예산 결산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장면은 이거 보셨어요? 한 도시 두 옥상 영화제가 펼쳐집니다. 뭐냐면은 봉산동 도시재생센터에서 봉산 옥상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게 자기들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처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단 포스터부터 굉장히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게 무슨 컨셉이죠? Y2K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가 이렇게 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미 오리지널 옥상 영화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옥상 영화제를 뭐 봉산동에서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혀 다른 네. 겁니다. 아무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원래 청년 기획자들이 중심이 돼서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원주 옥상 영화제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름의 영화제를 지금 관주도로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봉산 옥상 영화제는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영화 틀겠다는 걸 보면은 뭐 밀수, 세시봉, 관상, 뭐 극한직업, 정직한 후보, 뭐 공조, 써니 이렇게 그냥 상업 영화예요. 이게 사실 우리 보통 극장에서 보고 멀티플렉스에 다 있었던 거고 OTT로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라인업을 딱 보면은 이 포스터가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추석 특선 영화 라인업 딱 그 감성이다. 그 느낌이에요. 맞아. 약간. 특선 감성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약간 좀 진한. 근데 약간 가족들이 같이 보기 좋은. 보편적으로 네. 딱 호소력이 있는 그런 영화들인데 대중성이 있는. 그 사실 근데 옥상 영화제의 이 강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옥상이라는 이색적인 장소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도 있지만은 평소 원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는 독립 예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뭐 또 강원 단편제나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풀뿌리 영화들을 또 지원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굳이 상업 영화를 틀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사에서. 추석 특선의 감성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대한 배급 비용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업 영화들은. 맞아요. 그거를 세금으로 줘가면서 이런 행사를 필요가 있는지 여러모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요. 원주에 이미 옥상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관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는 한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면서 옥상영화제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또 더군다나 좀 유명한 영화들을 틀려고 하면은 아마 이게 배급사에 주는 비용도 상당할 텐데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옥상영화제가 기존에 원주에서 청년들이 수년간 해가지고 읽어온 거를 우리가 관주도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준한 도시재생과장은 일단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아니 챙겨본다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명칭을 바꾸거나 그래서 이미 시작해버렸는데 네. 열차는 출발해버렸는데 그리고 사실 이 주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이제 정년 퇴임이거든요. 그래서 챙겨볼 겨를이 있으실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한편 이 옥상 영화제는 사실 원래 이제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주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잖아요. 네네. 주요. 근데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번에는 이 봉산 옥상 영화제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것도 맞는 건가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하던 사무국이 다 있잖아요. 잘 되오던 영화제가. 그렇죠. 근데 거기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로 하는 영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센터는 옥상영화제와 계속 함께합니다. 그런 거야? 무슨 이름만 연속성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 옥상영화제가 아시던 옥상영화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행사 하나 이런
걸출한 영화제 하나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영상 미디어 센터가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키워온 면도 있는 건데 청년 기획자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그 유산과 성과를 계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새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것도 보면은 포스터도 이런 식이야. 이러면 황당한 거고 꼭 게다가 그냥 이름도 카피해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죠 완전히. 맞아요. 차라리 이름이라도 바꿔서 하든가. 아니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또 뭐 옥상에서 이런 야외 상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네이밍을 짓다가 옥상 영화제로 뭐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 내에서 하다 보면 원주 안에서 이미 뭐 이건 전국적으로도 네이밍이 된 맞아요. 영화제인 건데 이색 영화제로 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네네. 영화제니까 그게 사실 원주 시민들한테도 혼동을 줄 수 있죠. 그럼 뭐야 봉산 옥상 영화제? 그럼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옥상 영화제인가? 이번에 봉산동에서 하는 건가? 근데 왜 네. 포스터가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올해도 오리지널 옥상 영화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저번에 했던 거는 뭐야? 뭐 시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달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 원주 옥상 영화제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또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왜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지 여러모로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영상 미디어 센터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논란이 많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작년에 수탁기관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주요 실적이 영화 한 편 제작밖에 없고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인권영화 창작소라는 단체로 정해져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탁심사위원 중에는 한라대학교 같은 과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와 수탁기관 네네. 대표와 함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측근 보훈 인사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영상미디어센터 작년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11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새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평가 점수도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건데 정부는 시의회에 총점을 제출했습니다. 1년 총점을. 그래서 총점이 91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떤 게 기존 업체의 점수고 어떤 게 새 업체의 점수인지 당연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기간별로 따로 점수를 매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최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91점 총점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이전 수탁기관이 할 때는 우리 원주시 위탁기관 중에서 굉장히 제일 점수가 잘 나왔던 곳입니다. 97점, 심지어 100점 이제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었는데 이 두 달이 첨부됨으로써 91점밖에 못 받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달간의 능력이 굉장히 좀 저조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전 수탁기관의 점수를 그냥 먹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새 업체가 평균 다 깎아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점수 먹고 들어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 센터가 97점을 받았는데 1년 만에 91점으로 낮아진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한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가 뭐 6점 떨어진 게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무 평가에서 6점이 떨어진 건 되게 큰 점수인 거잖아요. 1년 만에 떨어졌다니까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작년에 수탁 기간 바뀐 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마 뭐 구체적으로 기간별 자료를 주면은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맞아요. 네. 하여간 가뜩이나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게 뭐 수탁 기간 바뀌는 과정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좀 의구심을 표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장면 꼽아봤고요. 다음으로는 1년에 2번밖에 없는 빅 이벤트 상반기 하반기 네. 시의원들이 시정과 맞다이를 뜰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정 질문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야당 의원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이 아동 청소년 범죄 노출 현황 및 대응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동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원주시 아동 청소년 범죄율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승희 복지국장이 답변에 나섰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2022년 원주시 아동 청소년의 범죄 발생 건수가 총 619건으로 2021년 477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로 봐도 늘긴 늘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늘었네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더라도 절도와 폭력이 각각 25%와 20%로 전체 아동 청소년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두 가지가 좀 미디어에서도 많이 좀 노출되고 있는 지적됐던 범죄잖아요. 부분인데 실제 네. 통계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주시는 어떤 보호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 사업을 펼치고 있냐 봤을 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일시 청소년 쉼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등에서 우범지역 성범죄자 거주지를 집중 순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승희 국장이 굉장히 기관별로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거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노동인권 교육,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 시설, 교육청, 경찰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또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 관련 문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권아름 의원의 질의였고요. 이어서는 안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진척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실동 원주 교도소가 이제 봉산동 번제마을 일대로 이전을 하잖아요. 어쨌든 교도소가 이전을 하니까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지역에. 그래서 네. 이전 부지에 동북권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축구장 2면, 족구장 12면, 가족 피크닉장, 생태 저수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2022년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끝내고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준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토지 보상조차 안 끝났다고 합니다. 삽도 못 떴습니다. 지금 2년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 과정이. 그래서 준공 시기가 2026년 말까지 연기된 상황인데 안정민 의원이 봤을 때는 원주천 르네상스 같은 시장의 다른 공약 사업과 비교하면 실행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친척이 더딘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죠. 원광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일단 이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내가 뭐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냐. 뭐 처음에 감정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면 또 재감정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면 아예 또 조정 절차 들어가고 복잡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쉽지 않죠.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6년까지는 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네, 저는 뭐 이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2년씩 딜레이가 된 거겠지만 참 약간 한편으로는 26년이라는 이 그 시기가 약간 좀 약간 절묘하다. 뭐가 절묘하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해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네. 그건 네. 선거 앞두고 약간 이게 만약에 당초 예상대로라면은 이제 뭐 올해 준공하는 게 목표였다면 그렇죠. 올해 준공된 뭐 거죠. 2025년, 26년 이때는 한창 또 쓰이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완성 시기가 선거로부터 멀어지면은 네. 열기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너무 일상처럼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이거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거 했습니다. 2년이면 까먹을 수 있거든. 네, 그런 것보다는 근데 이게 또 완성이 돼가는 약간 청사진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 2026년 한 뭐 말에 준공이면은 그렇죠. 이 정도 뭐 선거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상대로면 내년에 착공하니까 그렇죠. 한참 공사 중일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2026년이면. 보일 때쯤 약간. 그러니까 시장님이 뭔가 한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선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고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분위기가. 라고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보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소설. 설마 그러겠습니까? 하여간 시기가 절묘해졌다라는 말씀을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해본 거고요. 근데 안정민 의원의 질의는 사실 핵심은 이건 아니었던 거죠. 네. 우리 또 안정민 의원 하면은 또 족구장이 아주
또 진심인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동북권 종합체육단지의 족구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12면이 아니라 중간에 10면으로 바꾸려고 했냐. 실제로 시정부가 중간에 10면으로 바꿔가지고 안정민 의원이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12면으로 바뀐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네. 아마 예전에 시의회 리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 족구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은 12면이 있어야 된대요, 족구장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뭐 대회 토너먼트 하고 이러려면 네네. 이 정도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근데 10면이 되면은 그게 뭐하러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쵸. 전국대회 하는 취지도 있는 건데 이거 짓는 게. 그럼 사실상 그냥 많이 있는 그러니까. 족구장이 기왕 되버리는 할 거면 거잖아요. 2면 더 해가지고 12면 하는 게 나은데 네. 왜 이렇게 바꾼 거냐. 나는 깜짝 놀랬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한테 따진 거죠. 사실 근데 안정민은 왜 이렇게까지 족구장의 진심인가 전 궁금했는데 이번에 답변하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정민 의원이 족구협회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협회의 입장을 또 충실히 대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았을 거고. 맞네요. 민원을 네. 또 직접적으로 청취를 하실 테니까. 원광 시장은 다른 체육시설 확보가 시급해서 족구장 일부를 다른 시설로 활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12면이 필요했고 뭐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안정민 의원 말을 듣고서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냐 뭐 하면서 잘 몰랐다. 어쨌든 뭐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알았으면 굳이 줄여가면서 다른 시설을 확보했을까 싶기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복잡한 어른의 사정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안정민 의원은 억울한 게 많았나 봐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자신과 상임위를 배제한 채 족구협회장, 축구협회장만 공무원들이 불러가지고 설계 변경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거 일방적 행정 아니냐 지적을 한 거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시장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1,000명 족구인들도 민원 넣으면은 그럼 뭐 그것도 그대로 되는 거냐. 우린 민원 못 넣어서 그런 거였냐. 이런 얘기를 또 바로 네. 하더라고요. 그 족구장의 진심인 안정민 의원은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족구를 미워하시나요, 시장님? 아니,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족구를 좀 합니다. 두 면을 하여간 이 안정민 의원과 원광 시장은 케미가 참 돋보입니다 항상. 잘 맞나봐요. 이런 게. 언급결에 원광수 시장의 족구 사랑까지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만담까지 펼쳐지는데요. 족구 하세요? 문제는 항상 예? 족구 하세요? 우리 안정민 의원님? 저 족구 서브 잘 넣습니다. 네? 서브 잘 넣습니다. 서브 한 다음에 리시브도 받아야 됩니다. 3번은 받습니다. 시장님은 몇 번 받으세요? 저는 뭐 거기서 정해진 그 기술을 다 할 줄 압니다. 다 받으세요? 네. 그럼 족구 회원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시장님도. 원광수 시장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나 봅니다. 이 족구에 대해서. 족구 진짜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이럴 거면 저기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족구대 한번 열어.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또 안정민 의원님 서브 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두 분의 또 케미가 이 장면에서도 돋보였고 안정민 의원이 족구협 회원으로 들어오라는 권유까지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족구협회 관계자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그러니까요. 보시지 않을까. 저희도 흡족합니다. 이렇게 네. 쇼츠각을 또 뽑아주시니까요. 참 고마워요 안정민 의원. 저희가 뭐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안정민 의원이 분위기를 푸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중간에 네. 방송 던져가면서 계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정민 의원 족구장 12면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고요. 또 아까 말했던 동북권 체육종합단지 그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정 질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정민 의원의 질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국군 원주병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이제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죠. 2019년에 기획재정부 개발 승인도 받았는데 이후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원광수 시정 들어서 뭔가 더 더딘 것 같다. 약간 이런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총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네요. 전임 시장이었던 이 원창목 그 원주가 후보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또 질의를 하기도 했었죠. 멈췄다.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사업 얘기가 나온 게 200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때 저 태장동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군요. 당시 지역구 현안이었네요. 이것도. 그때는 부대가 있었
있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곧 이 병원 부지가 빠지니까 약간 후속 방안을 좀 논의하던 그때 시기였던 이제 것 뭐 같아요. 처음에 나왔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이때 있었으면 나도 국군 춘천병원이 아니라 국군 원주병원으로 군복무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준공이 2035년으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04년부터 2035년까지 30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무슨 사업이? 그러니까 저는 한 63빌딩 이런 짓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거의 같은데. 우리 한강의 기적시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하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손준기원은. 그래서 서울 서초 종로, 또 경기 가평 포천 의정부 고양, 또 광주 광역시와 대전 광역시는 국방부와 논의해서 이런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특별법이 있잖아요. 치트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가지고 더더욱 이런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특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번에 3차 개정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접경 지역에 좀 이런 해제 권한이 있는 좀 규제를 풀 수 있는. 근데 원주도 어쨌든 이 군 유휴 부지에 한해서는 접경 지역과 마찬가지의 또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좀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같이 이 얘기를 손준기 의원은 한 거고요. 또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가 된 상태니까 계속 이렇게 놀릴 게 아니라 단기간이라도 뭐 공원화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태장동 저 캠프롱도 일시적으로 문을 개방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문화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때도 뭐 토지 오염이나 이런 게 정화가 안 이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이제 곧 우산동에 있는 일군 지사도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옛 국군 원주병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선례가 될 텐데 그쵸.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엉망이면은 일군 지사는 이게 또 좌초되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30년이 걸리는데 일군 지사 그 부지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기도 30년 걸리면 우리 환갑되나 보는 겁니다. 여기 활용되는 거. 30년이면 빨라요. 그 부지 커가지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춘천도 저 캠프 페이지 활용하는 거 두고 말이 많은데. 그렇죠. 하여간 이 군 유휴부지 두고는 말이 많아서 좀 속도감 있는 전개를 다들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L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LH가 개발을 맡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랑 이제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근데 LH가 지금 하여간 사정이 좋지가 않다. 2021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내부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업 타당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 경제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네네. 잘 답답하다. 군 유휴지 문제는 관련 기관 만나더라도 뭔가 간담회 형식으로만 되고 말로만 끝나버리기 일수다. 뭔가 이게 문서로 딱 확약이 돼가지고 강제성 있는 게 딱 돼야 되는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만나면은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다. 네. MOU만 맺고 끝나는 거야. 강제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데 그래요. 우리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아까 시의회 여서야되니까 정치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안팎으로 지금. 안팎으로 지금 시장님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광수 시장은 어쨌든 이 국회의원 또 중앙 정치권 인맥과 협의를 해서 이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나 이런 곳에 이런 뭐 기획재정부나 아니면은 국토개발부나 이런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과 연결되기가 어렵잖아요. 상임위가. 지금 상황상. 맞아요. 네. 사실 그 박정아 의원이 이번에 원래는 저 국토위에 가고 싶었을 텐데 문체위로 배정이 돼가지고 간사까지 맡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원주에 있는 어떤 산적한 이런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LH와 접촉할 수 있는 이 국토위로 가야 되는데 상임위 배정부터 약간 좀 꼬이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미심쩍은 지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딱 그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직접 질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장관한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네.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그거부터 조금 스텝이 꼬인 모양새는 있습니다. 이게 더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도의 정치력. 정말 그런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한 이유가 어쨌든 이제 캠프롱 부지가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맞아요. 이게 준공이 이제 차차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캠프롱을
활용하려고 가는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또 국군 부지를 계속 방치돼 있으면 바로 앞이잖아요, 사실. 이 국군병원 부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가 빨리 돼야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더뎌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여간 손중기원도 그 부분을 주문한 거고 그 질의 전체 골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막바지 부분에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이 질의 도중에 원광수 시장에게 이런 서운함을 드러낸 건데요. 시장님이 민주당 의원님들과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네. 제가 취임하던 해에 2022년 12월에 성탄절 전후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모시고 밥 한 끼 이렇게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 벌써 2년도 안 됐는 1년 조금 지났는데 그걸 잊어먹으시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제가. 자주 마련해 주십시오. 안 까먹게요. 네. 한마디로 야당 의원들과도 밥 좀 먹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밥을 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원광시장이 여소야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시장님도 뭐 서운하다고만 하시는데 아니 그 시기가 2022년이에요. 맞네. 2년 다 된 거 맞죠, 솔직히.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떤 면에서 약간 서운하시다는 게 약간 생생내는 거잖아요. 너무 울거먹는다. 네. 그래도 한 분기에 한 번까지 아니어도 좀 반년에 한 번씩은 좀 먹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서운합니다 하면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야당과의 좀 불통을 오히려 반증하는 게 아닌가. 벌써 2022년 먹은 게 마지막이라고 아니 하면은. 이때는 진짜 취임하던 때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상견례 겸 해가지고 연말에 그래서 진짜 자주 드셔야겠다 이 답변을 보더라도 좀 시장님도 나름 서운함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그 서운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사실 또 업무 추진비도 많이 쓰시는데 맞아요. 야당과도 좀 업무 추진비 많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그게 또 반증이잖아요. 그렇게 식사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여당과도 그렇게 식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당과도 자주 드셔야 되는 여야. 왜냐면 지금 상황이. 이제 여야와 다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무소속 교섭단체와도 식사 뭐 하셔야죠. 의장과도 밥 먹어야죠. 그럼요. 어쨌든 식사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고도의 정치력. 네. 밥으로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고요. 또 이날 본회의장에는 이 아카데미의 친구들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방청을 왔어요. 손준기 의원이 좀 한마디 해달라 하니까 원광수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카데미 보존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종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 우리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우리 아카데미 보존운동을 하신 분들께서 그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 원주 시민들의 세금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철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을 기만하고 포갑적으로 대했다는 점. 이게 우리가 더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시정 정책 토론 같은 걸 열어가지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들 정말 뭐 세금을 더 적재적소에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은 그거를 뭐 보존을 지지하는 측에서 수용을 못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갈등이 대폭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후유증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단순히 계속해서 철거 논리만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시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여기 답변에서 그분들의 뜻은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지금 고소고발. 맞네. 시민 뭐 26명을 좀 뭐 넘게 다 고소고발 해놓으시고. 존중과 공감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시는 거와 실제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더더욱 저희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 시민들이 세금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데 그분들도 원주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를 두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였잖아요. 그쵸. 원주 시민들끼리. 그거를 막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답변 철거를 하는 게 세금을 존중해 준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후반기 때는 좀 원광수 시정 바뀌어야 됩니다. 시정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런 답변 보면 기대가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을 것 같다. 반성이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정 질문 살펴봤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눈에 띄는 조례 하나씩 저희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제가 꼽은 조례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마디로 원광수 시정 후반기를 맞아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1국 3과 4팀을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이거고요.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은 안전교통국을 일단 신설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번이었나요? 그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이 왜 안전 관련 국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스포일러였네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셨던 게 아니었지.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논의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안전교통국 이렇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발맞춰서 문화교통국은 문화교육국으로 개편이 됩니다. 교육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이제 교통 분야가 안전 쪽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문화와 교통이 두 그 분야 자체가 되게 규모가 커가지고 맞아요. 너무 같이 있는 게 범위가 맞냐 넓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교통국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데미 극장 같은 사안도 다뤘다가 또 대중교통 개편 문제도 다뤘다가 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너무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래도 분야에 맞게 좀 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교육국에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가 또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교육에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교육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이런 핵심 교육 업무들은 교육청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외에 이제 교육 업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기존보다는. 그리고 이것도 수건이었죠. 복지국의 경로 장애인과를 드디어 분과를 했습니다. 경로복지과와 장애인 복지과로 나눠졌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엄청 몰리는 맞아요. 과잖아요. 경로 쪽도 네. 해야 될 일 많고 장애인 쪽도 해야 될 일 많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경로 장애인과 공무원이 너무 민원 폭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과가 필요하다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뭐 어렵다 못한다 이랬는데 결국 해내네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네네. 어쨌든 뭐 이제라도 분과가 돼서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응과 에너지과로 분리를 해서 기후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부서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 글쎄 국인 씨가 좀 좋게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후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과로 분리됐다라는 건 의미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게 분리됐지만 여기가 지속가능 발전을 총괄하는 과가 된다면은 그 한계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기획 예산과가 가져가든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에너지 문제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니까 지속가능 맞아요. 발전에 네.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더 힘 있는 어떤 종합 부처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뭐 저 중앙 정부에서도 부총리급의 네. 무슨 뭐 기후 위기 특별 대응할 수 있는 뭐 부처의 존재 필요성을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쵸. 우리 원주시에도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를 해서 실무적으로 더 집중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하나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맞아요. 또 제언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교통국의 도시재생과와 복지국의 토지관리과를 도시국으로 재편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왜 문화교통국에 도시재생과가 있었고 복지국에는 왜 토지관리과가 있었는지 의아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4급 서기관 1명 국장급이죠. 늘었고요. 또 5급 사무관 4명 팀장급이죠. 또 6급 이하 1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장 자리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는 네. 중요하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서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같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고 이 사실 그 국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앙정부로 치면은 장관급이에요. 사실 지방정부에서 맞아요. 국장은 그만큼 이 큰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늘어났다는 건 공직사회가 참 술렁일 일이다. 이게 또 과장의 국장을 달고 안 달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일반 공무원들의 좀 꿈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평생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꿈을 하나 더 늘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약간 너무 또 신입 공무원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만들어주기나. 약간 어쨌든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장관 자리가 하나 늘어난 거니까 맞아요. 뭐 여러모로 공무원들한테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우려하는 지점도 나왔어요.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로 이동하는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뭐랄까요, 지나치게 교육적인 지점만 강조될 수가 있다. 사실 이 청소년팀은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 이렇게 뭐 교육 외에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또 되게 중요한 맞아요. 그 파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런 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교육 청소년과로 이동을 하면은 그런 지점을 살짝 좀 걱정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과의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면 거기에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들이.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좀 이 영향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런 좀 당부를 한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웃기던데 트레킹 도시팀은 원래 체육과에 있다가 저번에 관광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체육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과가 계속 바뀌면 과장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팀원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개편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제언을 권하름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 공직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직 사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약간 단점으로 얘기할 때 칸막이 행정이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과라든지 내 업무 이런 것들을 그 분야를 되게 딱 정해놓는 걸 익숙하게 여기기 마련인데, 근데 이 트레킹 도시팀은 그 약간 경계에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으로 가야 돼, 관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냥 분위기 따라 휩쓸리는 거야. 그렇죠. 이래서 좀 곤란하다.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수건이었던 경로 장애인과 분과가 이뤄진 점은 또 권하름 의원도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꼽은 조례였고, 우리 구인 씨는 어떤 조례 꼽으셨나요? 저는 그 마침 권하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나는 뭔가 비슷한 게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새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네, 이건 원주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 조례 내용은 그 정의, 뭐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성과 평가, 포상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점이 눈에 띄세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이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ESG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거 대비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ESG 경영 제대로 하는 네. 그런 기업의 그 수출품만 받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하면은 우리 수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기 특히 때문에. 우리 의료기기 쪽이 아마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맞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있는 이 조례가 좀 활용될 수 있겠군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이들을 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ESG 경영을 하겠다 이런 맞아요. 선언들 많이 하고 거기는 있잖아요. 뭐 ESG 전담 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또 원주의 산하 공공기관도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이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원주문화재단이 아마 산하 공공기관에 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뭐 댄싱 카니발도 ESG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뭐 원주문화재단 ESG 경영하겠다 이런 그래요? 선언한 적 있어요? 선언은 했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요걸 통해서 좀 지원도 해보고 그걸 좀 평가도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법적 근거는 돼서 근거는 있어. 이게 실질적인 뭔가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냐 또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냐 봤을 때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물론 뭐 당연히 뭐 지원이나 아니면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이전보다는 나올 수는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산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뭐 조문을 보면은 그런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라든지 경영 실적 평가 이 과정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지. 네.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용은 이루어져 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안 해도 그만. 네. 솔직히 악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맞아요. 그렇게 된 조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살짝 그 점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 그게 더 조금 아쉬운 이유는 네.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조례를 가져오다 보면은 뭐 타 지자체 입법 선례는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맞아요. 이건 왜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왜 빼놓고 가져오냐.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타 지자체 입법 선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 조례가 있었는데 비슷한 게 있군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 만약에 ESG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업과 기관은 경영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라는 건 결국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작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네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노력해야 한다기 때문에 노력 안 해도 뭐 우린 노력을 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원주시 조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지방 공기업 이런 출연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경우에도 이 ESG 경영 활성화 조례의 목적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문도 명시돼 요 조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네 없습니다. 이거 왜 안 넣냐? 그러니까 뭐 아까 어려워 보이지도 않은데. 이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은 굳이 왜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아마 뭐 보니까 이제 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네. 저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덜어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늘 조례 만들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네요. 맞아요. 뭐 매번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들어갈 법도 한데 기왕 만들 거면은 더 완성도 있게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좀 적용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다. 근데 네. 어차피 ESG는 우리가 신경 안 쓸래도 앞으로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네. 원광시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다 대비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 그래도 ESG나 이런 거 또 아리백이나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지금 야당 의원이 발의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주시 정부나 여당에서 이걸 발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은 의아한 지점, 의구심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뭐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네.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조례였고요. 이번에는 역시 눈에 띄는 발언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인 씨 어떤 발언 꼽으셨나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5분 발언 전문가 박항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네.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상임위에서는 별 말씀 안 하시는데 5분 발언에서는 또 의외로 굉장히 또 좋은 제언을 많이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눈에 띄는 발언으로 많이 꼽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들고 오셨다는 거죠. 네. 본 의원은 오늘 임산부의 이동권 정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지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편의 정진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우처 택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로 운행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임산부의 교통복지 정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이렇다 할 임산부 교통편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차 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박한근 의원의 이 음성을 삽입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약간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인상은 특유의 그 어떤 운율이 좀 느껴지는 네. 게.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서울말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귀에 좀 꽂히는 느낌도 있긴 네네. 합니다. 약간 이게 또박또박. 네. 리듬감을 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하여간 어쨌든 이번 발언에 골자를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마지막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임산부의 이동권 증진과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타 지자체 그 사례 중에서도 뭐 부천시, 안양시, 뭐 대전광역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그 지역에서는 뭐 바우처 택시뿐만이 아니라 뭐 택시 요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임산부의 이동권 확보 중요하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구인시 입장에서는 남 얘기 같지 않으니까 이거 꼽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겪어봤던 그러니까요. 일이다 보니까 임산부가 스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또 뭐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또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저는 필요한 제안이라고는 생각해서 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제안에서는 바우처 택시, 그다음에 뭐 임차 택시 이 정도로 하긴 했지만 뭐 그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좀 택시 요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금 감면 같은 거.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원주의 이런 뭐 특별 교통 수단이라든지 교통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로 또 이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또 증차를 또 대폭하고 또 이런 노동자들도 또 증언을 하고 이런 식의 정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뭐 임산부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마냥 쉬운 건 또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 약자의 편의에 맞춰진 지금 시스템이 또 있는 거니까. 네네.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뭐 구인 씨도 아마 이 말 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기본적인 대중교통 자체가 좀 잘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 사업이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영구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대중교통 계속 지금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는 길에서 좀 단기적인 사업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결국 들더라고요. 교통약자도 우리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버스를. 그러니까 저상 버스 있으면 뭐합니까? 교통약자들 활용도 못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버스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배리어 프리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과도기일 때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내버스도 개편하려고 하니까 좀 더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뭐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자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박한근 의원의 발언 살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을 꼽았는데 황정순 의원의 구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자. 원주시 단계동 및 학성동 일대는 수년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원주시 단계동 원주합동청사는 기관들이 모두 이전함에 따라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017년부터 8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학성동 춘천지법 원주지원청사 역시 2012년 법원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매입과 개발을 통해 공공문화시설, 예술가들이 창작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하루 200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부천 쓰레기 소각장이 2010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부천 아트벙커로 리모델링되어 전시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1925년 지어진 서울역은 2003년부터 기차역으로의 기능을 잃게 되었으나 2007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이 발표되고 문화역 서울 284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원주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옛 원주합동청사와 원주지원청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주십시오. 옛 원주합동청사와 원주지원청사의 매입 또는 대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원주합동청사의 경우 매입 가감정가가 약 130억 원이며 원주지원청사의 경우 연간 대부료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만 약 4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 재정상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면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 훌륭합니다. 네. 탁월해요. 저는 100% 황정순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분이 왜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찬성했습니까?
이 합동청사, 원주지원청사 단어만 아카데미 극장으로 바꾸면은 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 논리와 정확히 똑같거든요. 아 이게 뭐 다 진짜 다른 게 정확히 똑같아요. 네. 정확히 이런 이유로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하자라고 네. 작년에 그렇게 이 보존 지지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는 뭘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심지어 황정순 의원이 언급한 부천 아트 벙커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이미 일찍이 사례로 제시한 바 있어요. 네네. 아카데미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고 또 부천 아트벙커도 문체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재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카데미 극장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문체비 국도비 39억 원을 지원받기로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누가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된 겁니까? 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원주 지원 청사가 리모델링 비용이 40억이 든다. 그러니까 저희 확보했었는데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지. 심지어 매입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매입까지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요. 재생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 건가 싶어요. 그냥 당론으로 정해지면은 뭐 자기 신념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건지. 그렇게 거수기 노릇을 하려면은 뭐하러 시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원래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야죠. 그렇죠. 당내에서도 아,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본회의에서 소신 투표를 하든지 그때 진짜 딱 한 표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했으면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못 시켰거든요. 부결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 행보와 전혀 안 맞는. 네. 아니 우리 손으로 그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손으로 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부숴놓고서 그렇게 네. 부수는데 일조해 놓고서 이제 와서 다른 유일 공간은 이렇게 130억 들여서 40억 들여서 재정 부담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활용해 봅시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걸로 인해서 구도심 활성화하자. 아니 돈 네. 없어서 세금 낭비될까봐 아카데미 극장은 부수는데 동의했으면서 이거는 뭐 안 아깝습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면은 나는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하면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럼요. 근데 뻔히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그 왜 진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철거되니까 갑자기 필요성을 느끼신 건지 깨달은 거예요? 네. 뒤늦게 그러면은 해명을 하시고 명확하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죠. 그럼요. 이건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황정수는. 그러니까 모른 척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반성하고 똑바로 해명을 하고 정말 시민들 앞에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거의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황정수는 나 진짜 이거 대묻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들어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발언을 제가 들은 게 맞냐고. 심지어 네. 이날 아카데미의 친구들 그 활동가 분들 본회의 방청 중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발언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부천 아트벙커 그렇게 얘기할 때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거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재생하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사 이게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뭐 합동청사라든지 아니면 원주 지원청사라든지 그 관련된 기관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활용하기를 협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런 선례를 남겨놔 버렸는데. 네. 아니 그리고 문체부가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설사.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의정 활동을 하는 시의원이 있다. 그게 바로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기까지 발언 꼽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6월 시의회 총평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 시의회. 근데 저는 너무 하이라이트가 강렬해가지고 저 의장단 선거. 네. 나머지가 사실 막 이렇게 중요한 게 또 많았는데 그렇죠. 잘 안 들어. 그냥 뭐 요거 하나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이 장면 네. 하나로 결국에는 조윤기 의장이 선출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대 야속까지 무너지고 이게 또 후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죠. 네. 계속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기도 네. 하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저도 그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후반기 어쨌든 이 시의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원강수 시정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협치나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행정사무감사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지 그 외에서는 뭐 눈에 띄는 뭐 다른 뭐 장면이라든지 조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정 질의가 어떻게 보면 또 하이라이트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약간 이번에 좀 힘이 빠진 듯한 힘이 느낌이 빠졌나요? 좀 들기도 했어요. 네. 하긴 조금 그렇게 막 이렇게 날카로운 질이나 이런 게 좀 나오지는 않았던 것 네네. 같아요. 약간 케미가 돋보이는 장면은 있었지만 뭐 똑같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야당 저격수로 활약했던 특히 시정 질문에서 늘 원광수 시장과 불꽃 튀는 맞다이를 펼쳤던 김지연 의원이 이번에 징계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거 출장 정지를 당해가지고 말했죠. 네. 엔트리에서 빠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사실 뜨거운 이슈 그 의장단 선거와 함께 또 하나의 이슈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 행정사무감사는 또 6월 시후의 핵심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따로 떼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금, 토 순서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올라갈 예정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안 합니다.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개 상임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무실동은 지금에서 6월 시의회 리뷰 진행해 봤고요. 내일은 저희 예고한 대로 원광수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전반기 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할 거예요. 원광수 시장은 원주 문화를 어떻게 뒤집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주제에 딱 맞는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과의 소통의 시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역시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좀 지쳐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원래 녹음을 한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제가 사실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녹음 하나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국인 씨 목소리는 녹음이 됐는데 제 목소리는 녹음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텐션이 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로드도 좀 늦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여러모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좀 텐션을 거의 복원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1차 녹음 때와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뭔가 1차 때 더 잘한 것 같은데 멘트를. 아쉬워가지고 약간 다시 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이유 때문이니 좀 뚝딱거렸죠?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재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24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